아저씨들 적당히 하고 그만하시죠. 승무원과 승객 할아버지를 때리려는 조폭들에게 서진이 외쳤죠. 박도철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이도 어린 게 어른들 일에 상관 말고 빠져줘. 하지만 서진은 박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노인을 때리는 건 어른답지 않은 행동 같은데요. 박도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건방지게! 이게 확! 이후 서진과 조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사이다 같은 결말이 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전, 서울역 대합실의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역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서진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맨 그녀의 모습은 다른 귀성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서진의 품 안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전후 최재원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죠. 재원아, 이번에도 같이 가자. 서진은 상자를 살짝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모래바람,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재원의 마지막 말. 서진아, 평범하게 살아.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PTSD 치료제였죠.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셔야 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깊게 숨을 쉬세요. 약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이제 플랫폼으로 나갈 시간이었어요. 포항행 무궁화호는 3번 홈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열차였지만 서진에게는 익숙한 친구 같았죠. 707 특임대를 전역한 후 매년 이맘때면 타는 열차였으니까요. 객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시트 냄새와 사람들의 체온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서진은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백팩을 선반에 올리고 재원의 위패 상자는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포항까지는 5시간. 그동안 조용히 있고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그 땅이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어떻게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역한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중년 여성의 한숨 섞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동구 재개발이라면서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항이라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아요.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라고. 열차는 계속 달렸고 승객들도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5명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모두 덩치가 큰 편이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여기 자리 비었네. 앉자고.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어요. 일행 중 우두머리인 듯했죠. 박도철이라는 이름표가 그의 양복 재킷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철 형님, 저기 여자 혼자 있는데요. 부하 중 한 명이 서진을 가리키며 희죽거렸습니다. 순간 서진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무시하는 게 최선이었죠. 박도철 일행은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가 객실을 가득 채웠어요.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죠. 손님들,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뭐, 우리가 시끄럽다고? 박도철이 승무원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음흉하게 변했어요. 아가씨가 예쁘네. 몇 살이야? 손님, 그런 질문은 곤란합니다. 민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친해지자는 건데 뭐가 곤란해. 내가 누군지 알아?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위패 상자가 만져졌어요. 평범하게 살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요.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입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철도공사, 하하하.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포항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철도공사 간부들이랑 술도 자주 먹어. 너 같은 말단이 나한테 이래도 돼? 그때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가 박도철을 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저 사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재개발하는 건설회사 사장이야. 박도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이거 누구신가 했더니 동고달 동네 영감님이시네. 박도철이 비틀거리며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오늘도 재개발 반대 서명 받으러 포항 가시나 봐요. 박도철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영감님, 헛수고예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우리는 정당한 보상만 받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당한 보상, 하하하. 박도철과 부하들이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죠. 영감님, 우리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 지으면 얼마를 벌게 될 줄 아세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박도철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감님들한테 그걸 다 줘야 해요? 장사가 되겠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 적당히 받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박도철이 위협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악.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좌석 손잡이에 부딪혔죠. 할아버지.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년 여성과 다른 승객들이 할아버지를 일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의 끈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죠. 의사의 당부도 재원의 유언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들,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그만하시죠. 박도철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취한 눈이 가늘어졌어요. 너 뭐라고 했어?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의 위패 상자를 조심스럽게 빈 좌석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박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참고 피하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객실을 감쌌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이제 차분하게 뛰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떠올랐죠. 진짜 전투는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시작된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이 좁은 객실은 곧 전장이 될 운명이었어요. 너 뭐라고 했어? 박도철의 목소리가 객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더욱 붉어졌어요.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팔뚝의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죠.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고요한 시선이 오히려
박도철을 더욱 자극했죠. 어이, 아가씨.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박도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어요. 서진의 코가 살짝 찡그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인을 때리는 것도 어른답지 않은 행동 같은데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순간 박도철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명 모두가 서진을 둘러쌌죠. 형님, 인연이 완전 건방지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부하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좁은 통로, 의자들 사이의 간격, 천장의 높이,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대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산되었죠. 5명 모두 취했고 움직임이 둔해 보였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싸움에 익숙해 보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만두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 박도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어요. 야, 이거 봐라. 겁도 없이 협박까지 하네. 박도철이 웃음을 멈추고 서진의 턱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아! 박도철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저절로 꺾이며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누군지 물으셨죠?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순간 객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술 기운에 자존심까지 상한 상태였어요. 뭐, 707. 그게 뭔데?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그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야, 다 덤벼. 2년 혼 좀 내줘야겠어.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관성을 이용한 완벽한 동작이었죠. 남자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쿵! 야! 2번째와 3번째가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서진은 왼발로 축을 삼아 몸을 회전시켰어요. 오른발이 정확히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고 돌아선 팔꿈치가 다른 한 명의 턱을 올려쳤죠. 컥! 2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4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다리를 걸었죠. 거구의 사나이가 의자와 함께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 마지막 5번째,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칼이었죠. 하지만 칼이 완전히 나오기도 전에 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손날치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진은 재빨리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무릎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죠. 5번째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7초였어요. 7초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이 객실을 채웠죠. 서진은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의 실전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요. 대단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서진이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진이야, 증거 남기려고. 남자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었죠. 박도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너 진짜 707이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작은 혹이 나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승무원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재원의 위패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원이 바라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 그것이 군인이었던 자신의 본능이자 숙명이었으니까요. 재원아, 미안해. 그래도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 서진이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어요. 무궁화호는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객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려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707 특임대라니. 우리나라에도 여자 특수부대원이 있었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불편했어요. 이런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포항에 가서 재원의 제사를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박도철과 부하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욕설을 내뱉기도 했지만 감히 일어날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넌 끝났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박도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죠. 서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런 큰 회사 사장님이 노인을 때리고 여자를 희롱하시나요? 박도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열차는 다음 역에 멈췄고 대기하고 있던 철도 경찰이 올라탔습니다. 박도철 일행은 연행되었어요. 하나같이 절뚝거리며 끌려나갔죠. 아가씨, 나중에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귀찮은 일이 생겼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은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서진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PTSD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평범하게 살라던 재원의 유언과 감정적 자극을 피하라던 의사의 당부.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707 특임대원. 그리고 여전히 정의감을 버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인간. 무궁화호는 계속 달렸고 포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예감했죠. 이 일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박도철의 마지막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포항역에 도착한 무궁화호에서 서진이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이라 역은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플랫폼을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재원의 위패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괜찮았어야 했는데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내려 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포항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정신과 주치의 김 박사님이었죠. 서진 씨, 내일 오전 진료 잊지 마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서진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하는 약이었어요. PTSD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치까지는 아직 멀었죠. 약을 삼키며 서진은 재원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날, 폭탄이 터지고 재원이 자신을 밀쳐내며 외쳤던 마지막 말. 평범하게 살아. 그의 피로 물든 군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박도철의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넌 끝났어.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빈말이 아닐 거라는 걸 서진도 알고 있었죠. 건설업계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보복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서진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죠? 네,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상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상황은요. 서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 일이 떠올랐죠.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서진은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포항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였어요. 재원의 제사도 여기서 지낼 예정이었죠. 묘지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진이 왔어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위패를 꺼내 옆에 놓았죠. 재원이도 함께 왔어요. 올해도 여기서 제사 지내려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과 재원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진 씨 맞으시죠? 저는 MBK 뉴스 기자 박준호입니다. 순간 서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기자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어젯밤 무궁화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뷰 좀.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예요. 무궁화호 여전사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벌써 300만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영상이 퍼졌다고요? 300만 조회수?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언론사였죠. 서진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무궁화호 여전사 7초 만에 5명 제압, 707 특임대 출신 여성, 노인 구하다.
박도철 폭행 사건, 시민의 정의로운 대응.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죠.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성이 있다니. 707 특임대 최고. 칭찬 일색이었지만 서진은 불편했어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배달원이었어요. 뭐 시킨 거 없는데.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바닥에는 작은 상자만 놓여 있었어요. 배달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죠. 상자를 열자 비명이 터질 뻔했어요. 죽은 비둘기였습니다. 목이 꺾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너도 곧 이렇게 된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도철이었어요. 분명 그의 짓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지만 얼굴이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라서 서진은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무언의 전화. 처음엔 그저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잘 자고 있나? 서진은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걸려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창문 밖을 봐. 서진이 커튼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위협하듯 서 있었죠. 출퇴근길에도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서진이 돌아보면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부모님의 묘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찍어보낸 거였죠.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부모님도 외로우실 거야. 곧 만나게 해줄게. 서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갔다니. 이건 도를 넘은 협박이었어요. PTSD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매일 밤 찾아왔어요. 폭발음, 비명소리, 피냄새.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였죠. 안 돼. 안 돼.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김 박사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의사가 알면 분명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진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PTSD에 시달리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궁화호에서 동영상을 찍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무궁화호 여전사님.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덕분에 제 동영상이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즘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박도철이라는 사람이 보복하려고 한다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터넷에까지 소문이 났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역시나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무궁화호 여전사 위험하다는데 진짜? 박도철 조직 보복 준비 중? 경찰은 뭐하나? 댓글에는 걱정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날 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이번엔 서진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정신과라는 간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정신병원 다니는구나? 약 먹어도 소용없을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한 척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재원의 위패 앞에 앉아 서진은 흐느꼈어요. 재원아, 어떻게 해야 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방을 채웠죠.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박도철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707 특임대의 전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밤 11시 30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포항에 사는 삼촌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두 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 포항 북구 패시멘트 공장 혼자 와. 경찰에 연락하면 노인들이 다친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삼촌과 숙모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서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과 운동화. 707 특임대 시절 익숙했던 복장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승무원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궁화호에서 만난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게 다행이었죠. 포항 북구 패시멘트 공장. 새벽 1시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위치를 공유하고 나서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패시멘트 공장은 포항 외곽에 버려진 공업지대에 있었어요. 10년 전 문을 닫은 후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멘트 가루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재원아, 나 좀 지켜줘. 작게 중얼거리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낡은 기계들이 괴물처럼 서 있었고 바닥에는 시멘트 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탁!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앞에는 박도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부하 10명이 있었어요. 모두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왔구나, 무궁화호 여전사. 박도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삼촌과 숙모는 어디 있어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노인들, 걱정 마. 아직은 무사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박도철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삼촌 부부가 어떤 창고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죠.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 돼. 그리고 박도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노인들은 놔줄게. 서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10명의 적, 좁은 공간, 시멘트 가루로 미끄러운 바닥. 상황은 불리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재개발 사업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박도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됐어. 투자자들도 다 떠났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다 내 탓이야. 괜히 영웅놀이를 해서.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노인을 때리고 승무원을 희롱했으니까. 닥쳐. 박도철이 손을 들자 부하들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죠. 서진은 몸에 힘을 뺐습니다. 긴장하면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휙! 쇠파이프가 서진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동시에 공격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죠. 퍽! 정확한 팔꿈치 공격이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커! 첫 번째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공격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시멘트 기둥을 등지고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강목이 날아왔고 서진은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에 팔이 저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반격의 발차기가 두 번째 적의 무릎을 꺾었죠. 아! 두 번째도 쓰러졌습니다. 뭐해? 다 덤벼. 박도철이 소리쳤어요. 나머지 8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이용해 적들이 서로 방해가 되게 만들었어요. 한 명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자 그것이 옆에 있던 동료를 때렸습니다. 아, 이 자식아.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들의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1명, 2명, 3명이 차례로 넘어졌어요. 시멘트 가루가 공중에 날리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서진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어요. 어디 갔어? 안 보여.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타격이 이어졌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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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도 안 되어 8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어요. 이제 박도철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죠. 총이었습니다. 오지 마. 쏠 거야. 서진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박도철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사람을 쏠 수 있을까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 당신은 건설업자예요.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또 한 발짝. 그만해. 박도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총을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몸을 낮추며 옆으로 굴렀고 동시에 바닥에 시멘트 가루를 걷어차 올렸죠. 아! 박도철의 눈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습니다.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진은 이미 박도철의 옆에 있었어요. 정확한 손날치기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죠.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그것을 멀리 걷어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 무릎차기가 박도철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커! 박도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죠. 공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1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서진도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이 약속대로 경찰을 불렀나 봅니다. 서진은 박도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삼촌 부부가 갇혀 있는 창고 위치를 확인했죠. 다행히 공장 근처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쓰러진 박도철을 내려다보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을 때 서진은 공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지쳤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주세요. 그리고 서진이 창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기에 인질이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곧 삼촌 부부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악몽이 끝났죠. 경찰차 안에서 서진은 재원의 위패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게 아쉬웠어요. 재원아, 나 잘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것도 재원이 바라던 일이었을 거라고 서진은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첫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 진료실에서 김 박사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의사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서진 씨, 정말 놀라워요. PTSD 증상이 현저히 개선됐네요. 김 박사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불안 증세도 많이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죠. 무궁화호에서의 사건부터 패시멘트 공장에서의 대결까지 김 박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칙적으로는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라고 했는데 의사가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서진 씨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았습니다. 재원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을 짓눌렀죠. 이번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그 죄책감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네요. 김 박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 용량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온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서진 씨, 오늘 포항역에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2시간 후 포항역 카페에서 서진은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서진 씨께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세요. 표창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킨 공로로요. 사실 저도 추천서를 썼어요. 민정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더 이상의 주목은 알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대요. 민정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번호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 묘소에 도착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손에는 재원의 위패와 함께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석인데 늦게 와서 죄송해요.
묘비 앞에 음식을 차리며 서진이 말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흔들렸어요. 재원의 위패를 꺼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죠. 재원아,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범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그냥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였겠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 하지만 폭력에 기대지도 않고, 균형을 찾아가면서 제사를 마치고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죠. 이서진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무궁화호에서 구해줬던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손자와 함께였죠. 아, 안녕하세요.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혹시 조상님 묘소가? 네, 부모님 산소예요.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손자가 수줍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요. 고마워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졌죠. 재개발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협상하기로 했어요. 박도철이 구속되면서 회사도 바뀌었고 새로운 회사는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흘렀어요.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서진은 포항 시내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서진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두려움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이서진 씨님? 국가보훈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의외의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707 특임대 전우회에서 서진 씨를 찾고 계세요.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전우들과의 연락도 끊고 지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네,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무궁화호에 올랐습니다. 3주 전과 같은 열차,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은 창가 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재원에게 오늘 내 3주기 제사를 지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이제 알아. 평범하게 산다는 게 단순히 숨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가진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겠지?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포항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계속 글을 썼어요. 재원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다음 역은 경주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무궁화호.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전후회에서 보낸 환영 메시지, 민정의 안부 인사, 그리고 삼촌 부부의 걱정 어린 문자. 서진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궁화호는 계속 달렸고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 그것은 단순한 귀경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죠. 707 특임대 출신 이서진.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한 사람의 시민.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그 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재원아.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무궁화호의 기적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고 희망찬 소리였어요.